보통 철학자 하면 딱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버트런드 러셀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수십 개였고 심지어 그 아이디어들이 각 분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냥 철학자라기보다는 뭐랄까 확실한 지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걸 찾아서 평생을 바친 탐험가 같았죠. 자, 지금부터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 이게 러셀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생각하면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에게는요,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똑똑한 걸 넘어서서 세상을 바로잡는 도구였고, 지적으로 정직해야 하는 건 거의 도덕적인 의무 같은 거였어요. 그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믿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시간은 190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젊은 천재였던 러셀은 정말 야심찬 목표에 불타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수학 전체를 아주 완벽하고 단단한 논리의 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끔찍한 걸 발견하고 맙니다. 자신이 짓고 있던 그 논리의 성, 그 가장 깊은 심장부에서 치명적인 균열, 모순을 찾아낸 거죠. 러셀이 뭘 발견했는지 알려면 집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지는데 어떤 집합은 다른 집합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집합 자체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사과들의 집합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집합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아요. 러셀이 바로 여기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좋아, 그럼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들만 싹 다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집합을 만들어보자. 그리고는 이 집합에다가 치명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할까? 만약에 포함한다고 해볼까요? 그럼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만 모아놓는다는 규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야겠네요. 근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니까 이 집합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거죠. 와, 이거 뭐죠? 포함한다고 하면 안 되고 안 한다고 하면 해야 하고 논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재밌는 말장난 같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당시 수학계는요, 수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바로 이 집합 이론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셀이 그 기초에 거대한 균열이 있다는 걸, 아니 그냥 기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정말 지진과도 같았죠. 당시 최고 논리학자였던 프레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러셀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걸 읽은 프레게는 자기 평생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느꼈다고 해요. 근데 러셀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죠. 기초가 무너졌다고? 그럼 내가 더 단단한 기초를 만들면 되지 하면서요. 그리고는 무려 10년 동안 정말 순수한 논리만 가지고 수학 전체를 다시 쌓아 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자기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362. 이게 뭐냐면요, 그 책에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하나 증명하는 데 들어간 페이지 수예요. 362페이지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만큼 빽빽한 논리 기호를 쌓아 올려야 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러셀의 이 10년에 걸친 위대한 노력이 거의 끝날 무렵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한 방을 맞게 됩니다. 1931년에 크루트 gödel이라는 젊은 수학자가 불완전성 정리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논리 시스템이라도 그 안에는 이게 진실인 건 알겠는데 증명은 절대 못하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러셀이 꿈꿨던 완벽하고 빈틈없는 논리의 성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러셀의 첫 번째 위대한 탐구는 이렇게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수학에서 완벽한 확실성을 찾으려던 첫 번째 시도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죠. 하지만 러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전장을 옮겼어요. 이번엔 단단한 논리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 바로 언어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언어 속에 숨겨진 혼란과 안개를 걷어내려고 한 거죠. 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라고 하긴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거짓이면 그 반대말인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는 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왕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완전 딜레마죠. 여기서 러셀이 내놓은 해결책이 그야말로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쓰는 문장의 겉모습, 즉 문법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봤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요. 현재 프랑스와는 대머리다 라는 이 한 문장은 사실 그 속에 세 가지 주장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이 왜 거짓인지 명확해졌죠? 첫 번째 주장,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부터가 틀렸으니까 나머지 볼 것도 없이 전체 문장은 그냥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평범한 언어의 겉모습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은 철학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언어의 껍데기 아래를 파고들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논리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생각은 20세기 분석 철학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러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학과 언어에서 갈고 닦은 이 명확한 사고라는 무기를 들고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비이성적인 인간 사회의 문제들을 향해 나아갔죠. 그의 세 번째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연대표가 보여주네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히틀러라는 더 큰 악 앞에서는 파시즘과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바꿨어요. 그리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등장하자 90살을 앞둔 나이에도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사회의 가장 깊숙한 믿음, 바로 종교에도 이성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논리들은 결함투성이고 종교가 말하는 도덕은 때로 너무 잔인하고 역사적으로 봐도 종교 때문에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면서 아주 날카롭게 세 방향에서 비판을 가했죠. 그럼 그의 이런 생각들을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940년에 그는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고 뉴욕 시립대학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세상에 외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의 세 번째 프로젝트도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간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갈등이나 비이성적인 감정 같은 것들은 순수한 논리나 이성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럼 러셀의 인생은 결국 계속 실패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는 러셀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었는지를 말이죠.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수학을 완벽하게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현대 논리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탄생했어요. 언어로 현실을 완벽하게 분석하려던 시도는 비판받았지만 20세기 철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인 분석 철학의 방법론을 만들어냈고요. 이성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은 인간의 비이성성 때문에 좌절됐지만 그 과정에서 지식인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롤모델이 되었죠. 그러니까 러셀은 목표했던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현대 논리학, 컴퓨터 과학, 분석 철학, 심지어 인공지능 연구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분야들이 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셀이 정말 대단했던 건 바로 이 태도였어요. 그는 누가 자기 생각을 비판해서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 오히려 그걸 환영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존심보다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러셀의 진짜 천재성은 불가능한 목표를 이뤄낸 게 아니었어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처절한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만들어가는 데 쓰는 강력한 생각의 도구들을 발명해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철학자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러셀의 야망은 수학을 순수한 논리의 언어로 바꾸는 거였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작업이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움직이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논리적인 뼈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추상적인 탐구가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러셀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진리를 손에 넣는 것보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직하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진보란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패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 바로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